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과정을 함께할 허민수라입니다.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은 중세 지배 세력의 변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의 지배 세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시게 될 텐데요. 고려의 지배 세력, 그러니까 호족에서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호족에서 시작되어서, 호족 연합 국가로서 고려 왕국의 이제 고려 왕조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호족이 세력에 이제 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방의 호족, 이 토착 세력들이 중앙으로 올라와서 그들이 몬골 귀족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려 중기 때 몬골 귀족 가문으로서 완산 김씨라든지 경원 이씨라든지 해주치 씨, 파평윤 씨, 이런 성씨들, 경주김 씨, 이런 성씨들이 대표적인 이 몬골 귀족 가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70년에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집권 세력이 무신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무신들이 이제 그 1270년에 강화도로 이제 수도를 강화도에서 이제 개경으로 수도를 환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려 원종이 강화도로 수도를 천도를 선언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원나라 간섭파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나라 간섭파에 들어가게 되면서 무신 정변 이후에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배 집단이 형성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권문세족 같은 경우는 이 몬골 귀족 있지 않습니까? 이 몬골 귀족 가문이 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일부 무신 세력도 이제 흡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호족에서 분화된 이 향리 있지 않습니까? 향리? 호족이 지방으로 남아있어가지고 향리가 되고, 중앙으로 올라와서 몬골 귀족화 되는데, 이 향리들이 이 권문세족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향리들이, 이 무신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 최후가 정방이라든지, 또는 서방,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이 문신들, 이 능문능리한, 이 향리를 이제 중앙으로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규보라든지, 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중앙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야.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이제 권문세족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또 일부는 이 권문세족을 타도하기 위한, 신진사대부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신진사대부가 이 권문세족들을 때려잡고, 나중에는,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하나의, 기반이 된다라고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중세 지배 세력의 변천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몬골 귀족은 권력, 경제력을 완전히 다 장악하죠? 공음전이라든지 음서를 통해서 제가 장악한다고 제가 설명해드렸지 않습니까? 중첩된 혼인관계, 맞죠? 고려전기 정치주도, 음서, 공음전. 그래서 해주채 씨, 이천서 씨, 경원희 씨, 경유김 씨, 파평윤 씨. 이런 성씨들이 있다라는 거. 무신정변 이후 몬골 귀족들이 몰락했다가, 이 권문세족이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의 교재는 몬골 귀족이 몰락했다라고 나와있지만, 이 몬골 귀족들이 그대로 이제 권문세족에 포함이 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위 관료직을 장악한다. 대농장을 지배를 해요. 부지에 집중해요. 실제 그 지역에 있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관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중앙에서 어떤 직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직을 수행하고 있고, 지방에는 곳곳에는 자신들이 수조권을 행사하는 이런 토지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또는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토지들도 대토지 소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반 가문, 그 다음에 부원 세력, 원나라 세력의 등에 업은 이 부원 세력이라든지, 무반 가문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권문세족이 되겠는데, 고려 후기의 정치 주도를 이제 장악을 하게 돼요. 이 도평이 사사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도병마사 있지 않습니까? 도병마사가 사실 무신 집권기 때 세력이 좀 약화되었었는데, 무신 정권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원나라 간섭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나라 간섭파에 들어가게 되면서, 도병마사가 도평이 사사로 이제 개편이 돼요. 도평이 사사로 개편이 되고, 국가의 어떤 최고,
회의기구로서 탈바꿈하게 되는 게 자, 바로 도평이 사사가 되겠습니다. 이 도평이 사사를 완전히 장악을 해요. 이 권문세족들이 이 제추 합자 기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신이라든지 그 중추원의 그 추밀, 중청이 나중에 추밀원으로 바뀌지만 어쨌든 이 제추 합자 기구로서 이 권문세족들이 자, 이 도평이 사사를 장악을 했었다. 가문들이 이렇게 있어요. 밑에 뭐 언양 김씨, 김취려. 이 김취려는 그 대요수국이라고 제가 앞서 설명해드렸지 않습니까? 그 과거 요나라의 그 잔당세력들, 이 대요수국이 자 고려 영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자 이 평양 인근에 있는 강동성으로 들어가서 자 농성을 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자 원나라 군대가 이제 몽골군이 우리 고려로 들어와서 자 이 대요수국을 토벌하게 되고 그리고 또 동쪽에 있었던 포선만노의 동진국 그리고 우리 고려의 3개 연합군이 결성되어서 자 바로 이 강동성에 있는 자 그 대요수국을 토벌했었다. 그때 활약을 했었던 장군이 바로 우리 그 교재에 있는 김취려 장군이 되겠습니다. 무신 출신이에요. 자 그리고 뭐 횡천조씨, 남양홍씨, 자 이런 성씨들이 그 지방의 그 어떻게 보면 향리 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그 굉장히 어떤 능문능리 그러니까 그 문장에 능하고 자 행정에 능한 이런 능문능리로서 자 중앙으로 오게 되면서 자 고문세족화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공암허씨, 뭐 양천허씨라고 얘기하죠. 지금의 양천허씨가 이제 과거에는 공암허씨가 되겠는데 이 공암촌주가 있어요. 그 공암촌주가 이 허선문이라는 사람이 되겠거든요. 그 양천 지역의 공암촌주가 허선문이라는 사람이 되겠는데 이 허선문이라는 사람이 태조 왕건 있지 않습니까? 태조 왕건의 군량미를 자 지속적으로 공급을 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지역의 토착 세력, 그러니까 호족이 되겠습니다. 호족 세력으로서 어느 정도 기반을 그 토착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문벌 귀족이 있었어요. 문벌 귀족화 되었다가 또 저기 무신정권 끝나고 나서도 권문세족으로서 이제 그 자리매김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참고로 뭐 허준이라든지 허균 이런 사람들 조선시대 때 유행했었던 허난설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공암허씨 그러니까 양천허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평양조씨가 있죠. 이 평양조씨 조인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원나라 간섭파의 원나라와 이 고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언어를 익히는 이 역관 출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몽골에 능통한 그로 인해서 자 어떻게 보면 좀 부원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인규 자 이런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 권문세족을 형성을 했었다. 자 엄청난 이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 지방의 곳곳에 여러 지역에 토지를 겸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토지 겸병 현상. 그리고 이제 일반민들을 자 저기 탄압을 하고 폭압을 하고 억압을 해서 토지를 빼들어가게 되는. 그로 인해서 이 백성들의 삶은 이제 그 도탄에 빠지게 되고 자 권세가의 밑에 들어와서 자 노비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등 투탁이라고 얘기거든요. 투탁. 의탁한다. 의탁하여서 이제 투석한다. 투탁이 일어나는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토지 겸병이 이제 그 모순이 되어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자 신지 사대부들이 중소 지주층까지 이 토지의 탈점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같은 지배층인 이 중소 지주들까지. 그래서 지방 형리들이 그 중소 지주들이 자 흥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과감한 전제 개혁안을 제출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고려 시대 때 고려 말기 때 받아들여져서 자 과천법이라는 이 토지 개혁안이 자 실시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제도 문란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전법이 1391년에 조선 건국 바로 1년 전에 공양왕 때에 자 실시가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지사대부는 그래서 중소지주예요. 자영농민이고 과거로 정계에 진출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요. 권문세족에 비해서 권문세족 음서지 않습니까? 자 신진사대부들은 주로 이제 과거였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신흥 무인 세력과 결탁을 하게 되면서 제휴를 하게 되면서 자, 왜구를 격퇴하고 홍본정을 격퇴하는 등 자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된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으로서 등장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문벌규정 보겠습니다. 형성되어 정치는 뭐 음서제도, 과거제도, 뭐 제추 독점. 뭐 제추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신과 뭐 그 중추원의 추를 얘기하죠. 또는 추미라는 추를 얘기하죠. 자, 뭐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또 앞에서 설명을 다 해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뭐 가전공음전, 뭐 맞죠? 명문세족 간의 필수적인 통혼권. 자, 계급 내 혼인을 주로 하게 됩니다. 왕실과 통혼한다. 경원이씨. 대표적인 가문, 안상김씨, 경원이씨, 파평유씨, 해주채씨, 경주김씨. 자, 이런 가문들이다. 문벌귀족들의. 중앙관직을 차지하는 귀족이다. 개경에 거주하는 개경인이에요. 그래서 귀향죄. 지방으로 낙향하는 이 죄를 귀향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귀향죄는 세력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들어와야만이 문벌 귀족화하고 근데 나름대로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격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사대적이었었다. 금나라에게 사대를 하게 되죠. 이 문벌 귀족들이.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이자겸 이런 사람도 있었죠. 이자겸이 1125년에 금미에서 이제 사대 요구를 하게 되죠. 근신관계 요구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그 힘에 굴복을 해서 사대 요구를 수용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12세기 보수와의 경연을 주도하게 되는데, 자, 북진 정책이 태조 왕건 때 이후로 실시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서경의 이제 군사제도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태조 왕건이 후조 10조의 유언에서도 서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1년 중에서 100일 이상을 이제 거주하라고 이제 명령을, 후조 10조에다가 이제 명시해 놓았었는데, 이게 그 북진 정책이 일시적으로 이제 유보가 되고, 자, 고구려 계승 이념 대신에 그 신라 계승 이념이 이제 제기가 된다. 신라의 그 육두품의 후손들이었었던 뭐 최치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뭐 김부식이라든지 어떤 신라 계통 출신들이거든요. 그들이 이제 중앙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신라 계승 이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찾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경 길지선 대신에 이제 남경 길지설이 이제 대두가 돼요. 그래서 고려 문종 때 남경 길지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대두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고려 숙종 때 김유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유재의 건의를 받아서, 자, 지금의 서울 지역이죠. 서울 지역에 이제 남경을 설치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학의 집권 세력의 안전만을 뭐 도모한다. 유학이 가지는 한계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학은 굉장히 좀 사대적이지 않습니까? 명분론에 입각한, 명분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군신의 관계라든지, 국가와 국가 간에도 큰 나라를 뭐 섬기라는 어떤 어떤 힘의 논리의 어떤 관계, 이런 거를 좀 강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사대적이고, 좀 집권 세력의 안전만을 좀 도모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김부식이라든지 뭐 최충은 이제 문헌공도라는 이 사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유학자 출신, 자, 지공거인 동시에 그 좌주였었던 이 최충이 되겠습니다. 해동공자 최충. 자, 그럼 이제 권문세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벌귀족 무신정권 시대의 특세한 가문. 무신정변 이후, 자, 능문능리, 그러니까 문장이라든지 행정 관료에 좀 충실한, 자, 신관인식으로 성장한 가문이다. 자, 대원 관계 속에서 신흥 세력으로 성장한 가문이다. 친원 세력으로서 친원, 먼 나라에 있는데 좀 친하겠죠? 신진사대부들에 비해 상문적 소양이 부족하다. 음소를 통해 관직에 올랐다. 전국 규모의 농장을 소유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문세족과 문벌세족의 비교하고 나와 있는데, 자, 권문 세족과 문벌 귀족으로 이렇게 비교해 놓고 있죠.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별 차이가 없는 집단들인데, 그래서 뭐 정치, 경제, 특권, 소연, 지배층이다. 권문세족이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재상지종이 되어 문벌을 중요시 여겼다는 점도 문벌 귀족과도 또 통하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충선왕 때 1308년에 자, 다시 왕위에 복귀하게 되면서 충선왕이 즉위규서를 발표하잖아요. 그때 자, 왕실과 혼인을 맺을 수 있는 15개의 가문을 선정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재상지종이 되겠습니다. 그 재상지종 가문이 문벌이 아니라 권문세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재상지종 그 가문 안에는 문벌귀족 가문들도 대부분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벌 귀족이 곧 나중에 고문세족이 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또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게 되니까 그 차이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무반 가문이나 부원 세력 등 종래 문벌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없는 새로운 집단들이 이 권문세족에 포함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관이라든지 또는 이 무신 세력들, 이들이 이제 권문세족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문벌 입장에서 보면은 좀 새로운 집단들이 자신들의 어떤 지배 집단을 같이 형성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문벌 귀족은 가문 자체의 권위로 귀족적 특권을 누렸으나 그 가문 자체가 귀족적 특권이에요. 그런데 권문세족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관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추를 독점했다라고 얘기해요. 제추. 그러니까 재신. 중서문화성의 그 이품이상의 관리를 재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신 또는 뭐 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재신과 그다음에 추밀원, 중천 또는 추밀원의 추. 그래서 이제 제추 합자기구를 이제 독차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권문세족은 그 지역의 관직을 독차지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문세족은 현실적인 관직을 통하여 정치 권력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제추를 장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역관이나 뭐 문신들이 없었고 그냥 제추를 장악했었다. 자, 이 권문세족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 자, 밑에 참고자료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폐해가 나와 있습니다. 뭐 높은 관직을 독점하여 뭐 주의를 세습한다. 이게 폐해가 되겠죠. 그 농장과 노비를 소유하여 경제적 부를 축적을 하게 되고 사적 이익을 확대시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의 삶은 당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자, 국가의 제도를 통한 지배층 전체의 공동 이익을 침해한다. 그러니까 지배층까지도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층이 중앙에는 문벌 귀족이 있었다면 지방에는 향리들이 지배층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에? 이 향리들의 토지까지 이 권문세족이 차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토지 변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향리들이 나중에 신진사대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신진사대부가 되어서 권문세족들이나 불법 탈법을 탄압을 하고 규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문세족들 때려잡는 게 신진사대부 향리층이지 않습니까? 사대부 이 향리 출신들이 향리가 이 신진사대부가 되어서 권문세족들을 잡아 죽이게 되는 거야.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농장과 노비를 소유하여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사적 이익을 확대했다. 국가 제도를 통한 전체 공동이 이미 침해한다. 그래서 나중에 중소지주층인 신진사대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전을 개간한다. 그리고 이제 변병의 방법으로 중첩된 토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변병의 방법으로 민전이나 공전을 침해를 하게 되고, 그죠? 자, 그로 인해서 국가 재정이 굉장히 궁핍해지고 전시가 체제가 이제 붕괴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직에 있으면서 토지를 수주권적인 토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게 되는데 불법이나 탈법을 동원해서 그 토지를 자손들에게 세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토지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할 토지가 이제 부족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 전시가 체제가 붕괴가 돼요. 붕괴가 되고, 자, 고려 원종 때죠? 고려 원종 때에, 경기 지역, 강화도에 있을 때, 경기 지역 8개의 8년에, 녹가전을 지급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 고려 태조 때 시시했던 토지가 이제 역분전이지 않습니까? 역분전 농공 행상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역분전이었었는데, 역분전이 이제 고려 경종 때죠? 경종 때 이제 전시가 제도가 이제 처음으로 실시가 되면서, 시장 전시가 제도가 처음 실시가 되면서 전시가 제도가 마련이 되었었습니다. 우리 앞서 설명해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전시가 제도가 이제 고려 이제 경종 때 실시가 됐었죠? 976년에, 시장 전시과가 처음 실시가 되고, 998년에 고려 이제 목종 때가 되겠죠? 목종 때 개정 전시과. 그리고 이제, 1076년에
1016년에 고려 문종 때에 경기 전시가가 이제 완성이 되면서 전시가 제도가 이제 완비가 되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토지 지급할 이 땅이 이제 부족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고려 원종 때에 자 경기 지역 8개의 현 8현에 한해서 자 녹가전이라는 토시를 일시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임시 방편에 불과했었고,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도 저기 토지 집정, 토지 집적 현상이 계속해서 이제 가속화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신진사대부들이 자, 전면적인 토지 개혁안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과전법이 되겠습니다. 1391년에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전법. 자, 조준이라는 급진개혁파가 있어요. 이 조준이 조준과 정도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당시 왕에게 상소를 올리게 되면서 과전법이 실시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전국의 토지를 이제 몰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국에 걸쳐있는 이 권문세적 토지를, 이거 수조권적 토지죠. 수조권적 토지를 이제 몰수를 하게 되고, 자, 토지를 관리들에게 등급에 맞게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경기 지역에 한해서 어쨌든 토지를 나눠주게 된다. 이 과전법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사전개간, 변경의 방법으로 민전이나 공격을 침해한다. 국가재정 공핍된다. 전시권 체제가 그래서 붕괴가 된다. 그럼 농장 확대 결과와 대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점유자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한 땅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자작농이잖아요. 자작농이어서 이만한 땅을 소유를 해서 내가 여기서 스스로 이제 농사를 짓고 생활을 했었어요.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고문세족들이 자, 5군데에서 와요. 5, 6군데에서 와서 세금을 뜯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자기 수조지라고 이제 권세가들이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가들이 땅이 얼마나 많았냐면, 자, 산천을 경계로, 내를 경계로 토지를 소유를 하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수조권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소유권적 토지도 물론 소유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자작농들이 이 고문세력들의 등살에 넘어가지 못하고 고문세력의 토지를 넘기는, 토지 소유권을 넘기고 이들에게 이제 의탁하고 투탁하는, 가산을 이제 몰수당하고 유랑민이 되어 떠돌아다니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과전법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자, 토미 토지 점유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농민의 불만과 정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암양 유천, 양인을 압박을 해서 천민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양민이 그래서 사민으로 전환하고 양인수는 감소되고, 자, 고문수족들의 노비 수는 이제 증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토지에 대한 공권력이 약화되고 관리들에게 녹과전 지급이 또 불가능해지게 되면서, 자, 그리고 또 국가 재정도 공핍해지게 된다. 농장 확대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정부의 대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민변경 사업을 그래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건 사실 또 좀 미봉책이죠.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거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조지 점유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랬는데, 일반 민들에게 있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었고, 그리고 또 정부의 대책으로 녹가전이 시행되는데, 경기 파련 지역에 지급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미봉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화도 회군이,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이제 역사혁명을 일으키게 되면서 만약 역사혁명이 나중에 일어나죠. 어쨌든, 자, 위화도에서 말머리를 돌려서, 자, 당시 왕이었었던 우왕을 패하고, 오왕의 아들, 차왕을 올려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당시 집권자라기보다도 최고 거의 권력자였었던 이 최영을 유배를 보내서 이제 죽여버리게 되는 이런 사건도 발생했었죠. 그게 바로 위화도 회군이 되겠는데, 그 위화도 회군 이후에 자, 개선안이 이제 제시가 되었어요. 자, 그게 뭐냐면 급전도감이 설치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지 있지 않습니까? 전지, 관력에 나눠주는 전지. 이 전지를 공정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실시한 이 고려시대 이 문종 때 설치한 관청이 되겠는데,
이게 나중에 그 좀 무신정권 들어와서 좀 흐지부지 되다가 다시 설치가 되는 거예요. 이화도 해군임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급전도감이 설치가 되어서 이 사전 개혁론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적 소유권을 기초한 농장은 그대로 이제 존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은 존속을 하게 되고 수조권만은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전을 수조권적 사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사전이라고 얘기하면 물론 사유지적인 의미로도 쓰이긴 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이제 수조권적 사전이라고 여러분들이 더 좀 많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 개혁론이 대두가 되는데 여러분들 교재 그 아래 보시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사전 개선론이 있고 사전 개선론이 있고 사전 개혁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진 사대부들 안에도 온건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급진이 있지 않습니까? 급진. 온건 개혁파가 있고 급진 개혁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전 개선론은 온건 개혁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색이라든지 정몽주 이런 사람들이 온건 개혁파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전 개혁론 같은 경우는 이제 급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진이고 이제 역성혁명파가 되는 거야. 이제 조준이라든지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이 사전 개혁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다 대해서 조민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전 개선론은 어떤 방식이냐면 이만한 토지를 소유한 자장농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세금을 여러 건물 세력들이 뜯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뜯어가는데 이 소유권적 토지에 대한 수조권이 한 명에게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개선하자는 얘기예요. 그대로 이제 수조권을 그러니까 건물 세력들의 수조권을 인정해주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온건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전 개혁론은 무슨 개념이냐면 수조권을 완전히 국가가 다 몰수를 하자는 얘기예요. 몰수를 해서 다시 분배하자. 그래서 정도전하고 조준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른데 이 정도전 같은 경우는 개구수전에 입각한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서 토지를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적 토지를 거기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는 농사를 경제유전에 입각하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장농, 그러니까 자장농이 될 수 있게끔 토지를 분배하자고 한 사람이 바로 이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한 사람이 정도전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혁명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혁명보다 좀 훨씬 더 앞서간 사상가라고 또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적 사상가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급진개혁파 내부에 조준과 정도전 간의 또 갈등도 있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전 개선론은 사전에 일어나는 폐단만 제거하자. 사전에서 발생하는 모든 개혁을 하자. 그러니까 토지를 몰수하자. 수조권 토지를 몰수하자. 소유권이 아니라. 그리고 정도전은 소유권을 몰수해서 나눠주자는 얘기고, 근본적으로. 그래서 구법파와 신법파를 이렇게 나눠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진사대부가 나오게 되죠? 자, 최씨 정권 때 있었지 않습니까? 최후가 정방이나 서방 설치하면서 이규보라든지 최자 이런 사람들 키웠잖아요. 자, 무신정권 붕괴 후 중앙정권 진축이 활발해졌었다. 자, 사회 세력이 형성되면서 권문세족과 대립하게 되는데 국왕과 연결하여 개혁운동이 도모된다. 자, 고려 말기에 온건파와 혁명파. 그죠? 온건파와 혁명파. 급진이라서 어쨌든 온건파와 혁명파가 되겠습니다. 자, 온건파와 혁명파로 분파가 된다. 자, 성격, 향리, 하급관리 출신이 많았다. 중소지주로 성장하게 되면서 과거를 통하여 중앙관리에 진출한다. 자, 개혁의 주체. 자, 중소지주층인 사대부의 토지도 권문세족의 겸병의 대상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
신진사대부들이 공무수적 때려잡는다고 내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원의 간섭하에서 수출 체제가 굉장히 문란해졌었다. 자, 원의 세력과 결탁하여 정치 권력 장악한다. 맞죠? 대농장을 소유한 권문세족의 반발로 실패를 했었다. 자, 공민왕 때 본격적으로 이제 그 개혁을 시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신진사대부 세력들이, 나중에 이제 공민왕이 피살되는 바람에, 자, 1674년에 최만생, 홍윤, 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피살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쨌든 개혁이 실패로 들어왔었다. 자, 신흥 무인 세력과 정치적으로 결합을 하게 된다. 나중에 자, 이성계라든지 이런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세력들과 결합이 되면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공문세족 신진사대부 비교가 나와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제가 다 설명해드렸던 내용인데 좀 제가 새로 말씀드릴 내용이 또 있는데 뭐냐면 저 외교적으로 보시게 되면 권문세족은 친원파인데 자, 신진사대부는 뭡니까? 친명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명. 그 세로 왕조인 명나라가 좀 우호적인. 그리고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신진사대부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했었던 이 공민왕 있지 않습니까? 이 공민왕이 이 명나라와 손을 잡고 같이 이제 그 문나라의 변경 지역인 요동 지역도 공격을 한다라고 제가 설명해드렸었죠. 자, 이제 그 온건파와 혁명파 비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저의 옥과 이제 폐가 입진하고 나와있죠? 김저의 옥. 그러니까 이 김전하는 사람이, 자, 우왕이 폐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왕을 복위시키기 위해서 이성계를 질거나 음모를 추진했었어요. 그게 이제 사전에 이제 발각이 되면서, 자, 이 김전은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운다. 그러니까 폐가 입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왕과 차왕은, 자,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특히 우왕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우왕의 또 아들이 차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왕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왕과 차왕은 신돈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그렇게 해서 자 그들을 폐하는데 있어서 이제 정당화하려는 자 이런 그런 의도로 폐가 입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게 되었었어요. 그게 이제 온건파와 혁명파가 이제 분리되는 하나의 어떤 그 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온건파는 이색과 이제 정몽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법파, 그러니까 온건파가 되겠죠? 혁명파는 정부전 조준이었다. 자, 정치경제 운영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온건파는 음서제를 찬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좌주문생 제도를 찬성을 하게 됩니다. 좌주문생 제도가 어떤 개념이냐면, 자, 과거 시험 보지 않습니까? 과거 시험을 봤을 때 그 시험관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관이 있고 응시생이 있잖아요? 응시생이 그 시험관을 통해서 시험에 합격을 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그 시험관은 지공거가 되는 거예요. 지공거. 그러니까 즉 좌주가 되는 겁니다. 좌주가 되고 자,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그 시험을 봐서 시험 본 응시생이라면 저는 이제 그 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관과 응시생 간의 관계가 좌주문생이라고 있고요. 좌주문생 관계다. 그래서 그 좌주문생 관계는 부자지간의 형태와도 같다라고 해요. 엄격한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어떤 엄격한 이 좌주문생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또는 항맥이라든지 또는 그 문벌이 형성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역사혁명파들은 이런 음서제와 좌주문생 제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봤었다 라는 거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자, 온건파는 규정된 수행만 진후수의 원형성 문제 해결하자. 자, 혁명파는 사전 제도로 혁파를 주장하자. 기존 사전의 폐지 및 경기도에만 지급 원칙으로 재분배 주장하자. 이게 과도법이죠. 자, 국가의 조세 수칙권 강화. 중간 수탈 방지로 농민 생활 안정. 이런 내용들이 그 사전 제도 개혁, 그 혁파를 주장한 그 혁명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경제적 이해 기반. 둘 다 이제 온건파고 혁명파지만 둘 다 중소지주로 출발하는 신진 사대부들이에요. 그 고문세족들 때려잡은 세력들이요. 자, 그런데, 자, 중소지주로 출발했었어요, 둘 다. 그런데 이제 이미 보수화가 된 겁니다. 자, 온건파들은. 자, 대토지 소유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좀 가진 게 많아지고
부가 좀 축적이 되면 기존에 있었던 개혁의 의지가 좀 퇴색되는 저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재산이 많으면 약간 좀 보수화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 그 다음에 혁명파를 보시게 되면 관직에 진출했지만 그에 상응한 정치 경제적으로부터 소외가 되었다. 자, 똑같이 저기 신진사대부를 둘러서 자, 공무원 세력도 때려잡았는데 똑같이 때려잡았는데 약간 좀 소외가 된 거야, 혁명파들은. 자, 그래서 그런 혁명파를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보상을 받기 위한 측면도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사상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건파들은 자, 얘를 구성하는 원리로서 혈연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 부자지간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리고 뭐 절대적인 군주가 아니에요. 혈연 관계를 비유해요. 자, 군사부 일체지 않습니까? 임금과 스승과 아비는 하나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적 군주가 아니에요. 혈연 관계로 비유를 한다. 자, 그런데 혁명파의 그 사상가는 자, 보시게 되면 능력 위주 인재 등용을 주장을 하게 되죠. 좀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천사상,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 천명사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천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역성혁명을 정당화합니다. 성이 바뀌는 거예요. 자, 왕씨 왕조에서 이씨 왕조로 성이 바뀌는 거예요. 역성혁명론은 자, 주장하게 됩니다. 역성혁명은 사실 그 맹자지 않습니까? 맹자의 그 역성혁명론이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맹자 같은 경우 자, 백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민본주의적 사상을 내세우잖아요, 맹자는. 민본주의. 자, 백성이 제일 중요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자, 군주는 제일 가볍다라고 얘기하는, 자, 현대의 민주주의보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진보되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이런 민본주의적 사상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맹자의 그 역성혁명론이에요. 혁명론. 그러니까 이 천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명이 무슨 개념이냐면 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이라는 얘기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인데 덕치주의를 강조해요. 덕을 잃으면 천명을 잃은 거다 라는 얘기예요. 그 민심을 잃으면 자, 천심도 잃은 거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백성. 그 백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자, 바로 이 역성혁명론의 천명사상의 그 하나의 어떤 이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이런 그 천사상과 역성혁명론을 이야기했었다. 자, 다음에 밑에 보시겠습니다. 사회시책과 법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시책을 보시게 되면 농민보호정책을 추진하게 돼요. 농번기 부역동원 금지. 자, 면제법. 자, 이거 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로 성종 때며. 자, 제2시 정부에 따라 조세 부역을 감면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뭐 사할 이상의 손실을 받게 되면 조를 면제받고 6할 이상일 경우에는 조와 포는 이제 뭐 공납을 이야기하는데 조와 포를 이제 면제받고 그 다음에 뭐 7할 이상의 그 손실을 봤을 때는 조포역 그러니까 역역을 얘기하죠. 조포역을 면제를 받았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가 원국을 넘을 수 없다. 뭐 고리대 이식을 뭐 제한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권농정책 농사를 권장하는 내용이죠. 자, 원구단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 고로 성종 때. 자, 그리고 사직단을 건립했었다. 토지신과 곡물의 신이요. 자, 사직단 할 때 그 사는 토지를 얘기하고, 자, 직은 곡물을 얘기하는데, 자, 토지와 곡물의 신에게, 자, 사직단에서 제사를 지내겠었다. 자, 구간의 적전을 경장한다. 구간의 적전은 뭐냐면, 직접 농사를 짓는 거야. 직접. 구간이. 아시겠죠? 자, 그럼 개간을 뭐 장려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어쨌든 원구단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건 사실 그 천자의 나라만 하는 거거든요. 황제의 국가만 하는 건데, 우리 고려가 자, 원구단에게 제사를 지냈다. 즉, 천자라는 얘기예요. 조선시대에 오면서, 세조 때 이후에, 자, 원구단 하늘의 제사 지내는 제천 행사가 좀 폐지되는 저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다가 이제 1897년이죠. 광무 정권 때, 이제 고종이 광무개혁을 실시하게 되면서 원구단도 설치하고
자, 황제를 치가 나타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근현대사 배울 때.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이거 보시게 되면 제가 다 뭐 설명해드렸던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건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고려의 사회시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다 해드렸던 내용인데, 흑창은 뭐, 백성 구율 기구죠? 곡식을 대여한다. 태조 때. 자, 의창은 성종 때 흑창을 개편하여서 의창이 되었다. 춘대춘에 여기다 말씀드린 대로. 자, 그 다음에 보호도 제가 설명해드렸습니다. 약보, 광학보, 경보, 팔관보, 제이보, 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개, 그 다음에 개가 개도 있었죠? 뭐, 동갑개, 문무개, 간호개. 공동의 이해를 가진 혈연, 지연자, 상호의 협동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의료 구호시설로 동서대비원, 희민국, 구제도감, 보통원. 이런 시설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가 조절 기관으로서 상평창이 있었다. 자, 이거 하나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고려 성종 때에 자, 이 상평창이 설치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물가 조절 기관이요. 평시 때에 자, 곡식을 매입을 했었다가 흉년이 들 때 그 곡식을 시중에다가 자, 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물가를 어느 정도 조절하게 되는 물가 기관이다. 자, 고려 성종 때 지방관이 파견되면서 자, 이 상평창도 그 지방 지역에 12개 목 지역에 각각 설치를 했다. 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법률과 풍속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법률은 이제 형법을 먼저 보시게 되면, 당률, 그러니까 당나라의 그 법률이죠. 당률을 이제 참조를 하는데, 일상생활은 관습법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관습법. 대대로 내려온 관습에 의해서, 자, 법을 처리를 한다. 라는 게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수도 이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세종시, 충남 영기군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첨도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위헌 판정을 받을 때 내세운 논리가 이거였잖아요. 관습법. 관습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게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자, 수도 이전은 무효다. 대한민국, 왜냐면 성문헌법이 아니라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그 관습적인 내용이 현재에도 유효하다라는 게 그런 어떤 관습법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지방관이 대개 스스로 처결한다. 중요한 사건만 개개의 상부기관에 보고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자, 반역죄, 불효죄를 엄벌에 처했다. 유교적 윤리를 강조했다는 얘기겠죠. 자, 사형은 3심제를 적용하는데 2심까지는 형부에서, 그리고 마지막 3심은 국왕과 관리들이 자, 합의해서 자, 처리를 했었다. 그런 게 되겠고, 그 다음에 고려 형벌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고려 형벌을 보시게 되면 태장 도유사라고 나와 있죠. 태장 도유사,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태장 도유사. 태형은 때리는 거예요. 장형도 때리는 건데, 이 태형은 회초리로 때린다면 장형은 곤장으로 때립니다. 장형이 무시무시해 때라고 얘기하는데, 이따만한 그 곤장이 있지 않습니까? 곤장으로 이제 엉덩이를 볼기를 때리게 되는데, 살갗이 튄다 그래요. 그리고 거의 60, 70대, 80대, 90대, 100대까지 맞게 되는데, 이거 맞으면 거의 반 죽음 되다시피 한다고 얘기합니다. 살갗이 튀고 하반신 마비가 된다 그러네요. 어쨌든 무시무시한 형벌이다. 라는 거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은 뭡니까? 도형은 징역형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5가지가 있어요. 1년, 1년 반, 2년, 2년 반, 3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징역이라기보다는 거의 이 노역이라고 보면 돼요. 엄청난 노동력에 시달리는 중노동에 시달리는 이 형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은 뭐냐면 3가지가 있어요. 2,000리, 2,500리, 3,000리가 있는데 저 멀리 귀형을 보내는 거죠. 정령유 같은 사람이 귀형을 이렇게 갔잖아요. 자,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2,000리, 2,500리, 3,000리잖아요. 근데 이 10리가 4km, 거의 4km잖아요. 그러니까 100리면 40km. 1,000리면 400km인데 1,000리가 400km인데 2,000리면 800km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영토가 800km 되려면은
개경에서 800km를 보내려면 우리나라 영토 좁아갖고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목상에 이렇게 되었고, 그렇게 보내는 거는 그렇게 멀리 보내지 않았었다. 이거 중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사형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교형이 있고, 처형이 있다. 교형은 뭐 교수형이다. 목 매달아 죽이는 거죠. 처형은 목을 베어 죽이는 거다. 이런 게 있고. 자, 풍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 풍습이 있죠. 일夫일처제가 원칙이다. 그러나 고려 후기 지배층상에 의해서 자, 일부 다처제가 몽골의 영향을 받아서 좀 시행이 되기도 했었다. 자, 여자는 18세 전후에 결혼하고 남자는 20세 전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자, 고려 전기 때에 근친혼, 동성혼이 성행했었다.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자, 그리고 고려 후기 때에는 동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지금도 동성끼리는 웬만하면 잘 혼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교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 대리사회제, 남귀 여가혼, 저런 게 있죠. 사위를 데려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대리사회제는. 남귀 여가혼은 뭐냐면, 이것도 사위를 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 때의 서옥제의 풍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풍습은 이 남귀 여가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전통적인 혼인과는 시집을 가서 뭐 시집살이를 하고 뭐 이런 게 전통적인 혼인 풍습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우리 고구려 시대 때부터 내려온 전통 풍습은 남귀 여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좀 자녀를 낳고 장성하면 다시 남자 집으로 돌아오는, 이게 남귀 여관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거처가 거주하는 지역에 자, 부와 처, 남편 집과 이제 마누라 집이 혼재 있다. 처가의 노부모 봉양도 가능하다. 그네 어떤 정을 쌓고 좀 자기 친어머니처럼 모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계급 내 혼이다. 그러니까 뭐 문벌귀족 문벌귀족끼리 혼인을 하겠죠.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기업들, 재벌들은 뭐 이렇게 재벌끼리 혼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걸 또 한편 느끼기도 하는데, 어쨌든 계급 내 혼이 되겠습니다. 자, 노비는 노비끼리, 평민은 평민끼리, 지금도 뭐 일부 그러죠. 자, 어쨌든 상장제례가 있습니다. 상장제례, 국가는 유교적 규범에 따라 시행된다. 자, 민간은 토착신앙과 융합된 불교 전통의식과 도교신앙의 풍습을 따랐다. 자, 뭐 이런 게 내용이 있고, 그 상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례는 절에서 치렀으며, 상복은 오복제도가 시행이 되었었다. 오복제도가 뭐냐면, 죽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은 사람과 관계를 따져가면서 이제 친한 정도, 친소의 관계에 따라서 이제 그 상복을 입는 기간은 정하게 돼요. 보통 자식이 제일 친하지 않습니까? 자식은 보통 그래서 상복을 한 3년 정도 입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3년도 있고, 뭐 9개월, 3개월, 1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친한 정도에 따라서 그 상복의 복색을 규정을 해놨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례는 불교 영향으로 화장을 많이 했으며, 자, 100일째를 지냈다. 100일째는 뭐냐면 죽은 뒤에, 그 사람 죽은 뒤 100일이 지나고 나서 드리는 어떤 불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례를 보겠습니다. 기일제의 형태로 자, 승려가 의식을 주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윤회 봉사와 자녀 분할 상속이다. 이게 제사를 지낼 때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낼 때 뭐 남녀, 그리고 이제 뭐 장차는 이제 장남과 차남을 얘기하는 건데, 남녀 장차를 구분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게 된다. 지금과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전통 풍습은 원래 이런 게 전통이에요. 근데 우리 전통 풍습은 남자 집에서 오로지 제사를 지내는 게 전통 풍습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우리 전통 풍습은 윤회봉사와 그다음에 자녀 분할 상속이에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후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장남에게 재산을 이제 몰아주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남에게 재산을 몰아주다 보니까 차남들은 못 먹고 못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흥부와 놀부에게 있지 않습니까? 형이었던 놀부는 떵떵거리고 부자고, 차남이었던 흥부는 굉장히 가난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고려시대 때는 자녀 분할 상속이었어요. 똑같이 나눠가야 됩니다, 재산을. 자, 불교 행사, 연등이와 팔관 이런 게 있었다. 뭐, 다 아시죠? 명절, 정월 초하루, 1월 1일, 설날을 얘기하죠. 삼진날, 뭐 3월 3일을 얘기하고, 음력. 단오는 음력 5월 15일. 유두는 음력 6월 15일. 추석은 음력 8월 15일. 자, 이런 식의 어떤 그 명절 행사가 있었다. 우리나라 그 농경 생활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또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재산 상속과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토지, 노비, 곡물을 대상으로 해서 군분 상속의 원칙으로 한다. 똑같이 가진다는 얘기예요. 균분 상속인데 이 균분 상속은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민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전. 그러니까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가 민전이지 않습니까? 소유권. 설정이라기보다도 그 소유권적 토지가 민전이지 않습니까? 수조권적 토지가 아니에요. 민전을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가는 거고, 수조권은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하겠습니다. 수조권은 배타적 상속 권리를 가진다고 얘기하는데, 수조권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이 되는 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가에 반납해야 되는 토지잖아요. 그래서 그 직역을 세습하는, 특히 이제 적장자가 주로 직역을 세습하게 되는데, 그 적장자가 이 수조지를 가져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성의 지위가 존중된다. 남편 사망 시 부인의 재산 분배권이 행사가 되면서 여성 호주도 이제 가능해졌다. 그죠? 호족의 남녀를 등재하게 되는데 태어난 순서대로 이제 기록을 해요.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한다. 여성의 재가가 허용이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고려의 가족제는 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모계와 처계도 동시에 중시된다. 그죠? 어머니 계통과 저기 와이프 계통. 음소도 사위와 외손자와 적용받을 수 있다. 자기 친자식이 없으면 사위라든지 외손자한테까지 음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야. 이런 또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형제자매를 이제 동기라고 지칭한다. 똑같이 취급했다는 얘기죠. 친가와 외가도 동일하게 상복을 입는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그 어떤 풍습과는, 오늘날 우리가 현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과는 좀 약간 좀 거리가 있다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많이 좀 바뀌었죠? 네. 많이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자, 남녀 균분 상속이요. 윤회 봉사를 한다. 외손 봉사. 말씀드렸었죠? 자, 부모를 공양한다. 남녀가 동일하게.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인구 분산에 기여를 한다. 이걸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 쪽도 재산을 상속받지 않습니까? 여자 쪽도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여자 쪽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자 쪽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한 곳에 정착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인구 이동이 활발한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그 조선시대 후기 같은 경우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요. 칩성촌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의 성씨가 그 마을에 정착하게 되면 그 마을에서 대대손손 뿌리를 내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300~400년씩 막 그 지역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사는, 조선시대 후기 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도 집성촌이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자, 인구 분산에 기여한다. 결혼 후에도 여성이 재산권 행사한다. 여권이 굉장히 강한 사회였었죠. 자, 가족 관계가 변화되었다. 전통적 가족 제도는 고려 조선 초기 자녀 근본 상속, 성략적 가족 제도가 발생하게 되는 16세기 후반 이후에는 적장자 우선 및 차등 상속이다. 적장자, 제사를 지내는 장남, 그리고 적자에게 재산을 몰아준다. 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불처제. 그죠? 여성의 재가가 가능하다. 근친혼과 동성혼이 가능하다. 처가살이를 한다. 라는 거 설명해드렸었죠. 성략적 가족제도 16세기 후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예요. 이때도 물론 일부 1처제가 되겠습니다. 처는 한 명이거든요.
천원 한 명이고 첩이 여럿이라는 얘기죠. 일부 다처제가 아닙니다. 조선시대 후계도 여성의 제한은 금지를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근친혼과 동성혼을 금지한다. 시집살이를 친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집살이를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종갓집 있지 않습니까? 종갓집에서 그 수십 년 동안 시집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종갓집 제사도 엄청 많은데, 응? 종갓집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여인들이 좀 고생을 많이 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향도의 성격과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도. 향도는 불교 행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와 고려 초기에 이 향도라는 집단이 형성되게 되는데, 자, 불상이나 종이나 석탁 등을 조성하거나 법회의석이 대규모적인 노동력 및 경제력 제공 등 불교 신앙 활동 단체였다. 자, 여기서 이제 매향 활동을 주도하게 되는데, 매향. 이 매향이 무슨 개념이냐면, 향나무 있지 않습니까? 향나무를 바닷가나 강가에다가 묻는 거예요. 묻는 거에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또는 국가의 고난으로부터 극복을 하기 위해서 미륵신앙을 찾는 거예요. 매향 활동을 하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의식이 있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향 활동을 주관했었다. 이런 매향 활동을 주도하는 세력들을 향도라고 얘기해요. 향도. 알겠죠? 향도. 자, 매향 활동을 주관했었다. 자, 고려 중기에 만불향도라는 불교적 조직체가 출현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질서를 모색을 했었다. 고려 중기 때 모습이 되겠고, 자, 고려 후기 때 12세기 농민층이 분해 과정 속에서 향도의 성격이 변화가 되는데, 자, 이 향도나 매향 활동의 유향 품관, 그러니까 전직 관리를 얘기하죠. 전직 관리가 이제 지방에서 이런 어떤 매향 활동, 그러니까 이 향도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방에 토착해 있는 전직 관리를 얘기한다. 자, 전직 외왕품관과 그 다음에 부민 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 백성을 얘기하죠. 부민 등이 참여한다. 14세기에 대해. 자, 이때는 비교적 불교적 색채가 아닌 지방 공동체적, 지방의 어떤 화합이라든지 어떤 지방의 어떤 발전을 다짐하는 그런 공동체적 기능이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지방의 소농민들이 자연촌을 단위로 해서 주로 이제 조직이 되는데, 회음의식이 뭐죠? 모여서 이제 음주를 한다는 얘기죠. 음주를 하면서 집단의 어떤 유대를 다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장례도 서로 부조하면서 활동하게 된다. 향도가 처음에는 불교적 행사였었는데 마을 공동체적 성격으로 바뀌게 했었다. 마을의 안녕과 평온을 기원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향도가 유행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기적인 팁이라고 나와 있는데, 불교 신앙의 하나로 위기 닥쳤을 때를 대비하여 향나무를 바닷가에 두었다가 이를 통해 미륵을 만나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활동을 하는 무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매향 활동을 하는 무리를 향도라고 얘기한다. 향도는 집단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개개인 이런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조직으로서의 의미, 어떤 하나의 향나무를 매향을 하는 집단으로서의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보시면 사천매향미라고 있죠? 이게 14세기 후반경에 만들어진 건데, 사천 지역의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비는 매향 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나무를 묻어둔 곳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세의 행운이라든지, 자, 그리고 이제 국태민안, 국가의 어떤 평온과 안녕을 기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다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